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2년 8월 7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발단은 단순한 가출 신고에서부터였죠. 이틀 전인 8월 5일 밤 10시 40분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던 38살 여성 김 씨가 세 자녀를 데리고 돌연 사라졌어요. 남편에게 잠시 바람 좀 쐬고 늦게 돌아오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걸 끝으로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지금 3명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극도의 불안감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아내가 온전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김 씨는 전업주부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홀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육아를 도와줄 친정 신구가 마땅치 않았죠. 3명의 아이를 한 번에 키우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그녀 또한 점점 육아 스트레스, 피로에 시달렸고 결국 병원을 찾게 돼요. 여기서 우울증을 진단받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점점 눈에 띌 정도로 신경질적이 되어갔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온전히 어린 자식들에게 돌아갔고요. 심지어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 부부는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투게 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남편으로선 너무나 초조했던 겁니다. 사연을 듣게 된 경찰 또한 이게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요. 그녀가 자발적 가출을 했든 아니면 실종이든 간에 이미 나간 지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거든요. 마음이 더 촉박하죠. 그런데 바로 위치 추적을 하기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위치정보조회법이 지금보다 보수적이에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영장이 없는 한 위치 추적이 쉽지 않은데요. 살인이나 납치 이런 범죄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조차 받기 힘들고요. 결국 수사팀은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지인들을 수소문하면서 행적을 쫓게 되죠. 그러다 신고 3일차인 8월 10일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8월 8일 날 아내 김 씨가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10만 원을 빌려갔죠. 이때 그녀는 자신의 폰이 아닌 제3자의 번호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그 번호를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틀 전 김 씨가 가벼운 옷차림을 한 채 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자 하나를 구매해 갔죠. 이때 전화를 빌려 쓴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그녀가 관양동 일대에 머무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주변 숙박업소부터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모텔 주인이 김 씨를 기억해냈죠. 이 여자요? 애들 데리고 5일 밤 11시쯤? 네, 그때 체크인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위에 있는데 205호예요. 이걸 들은 수사팀이 바로 객실로 달려가요.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김 씨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경찰과 눈이 마주쳤고요. 시선을 돌려보니 침대 위에 세 아이가 이불을 덮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 든 것 같았지만 미동이 전혀 없었죠. 얼른 다가가서 코에 손을 대봤는데요. 이미 아이들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경찰 신고가 들어왔던 8월 7일 저녁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예요. 쉽게 말해서 입과 코가 동시에 막혀서 질식사한 거죠. 명백한 타살입니다. 엄마 김 씨는 죽은 아이들 곁에서 그대로 3일을 보냈어요. 자기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신문 당시 기억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대체 그녀는 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 살인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 씨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47살 김태형 씨였습니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면서 나름 얼굴이 알려진 공인인데요. KBS 공채 탤런트에 합격한 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매년 한 편 이상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었죠. 한편 아내 김 씨는요, 어렸을 적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극단적인 죽음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행복한 삶을 살겠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2001년 3월 그녀는 남편 김태형 씨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고민이 생겨요. 자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이게 잘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3번의 유산과 1번의 사산까지 김 씨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기적이 찾아왔죠. 임신에 성공했고 드디어 첫째 아들 영진군을 얻은 겁니다. 너무도 어렵게 얻게 된 아이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아내는 오직 육아에 전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업주부로 모든 걸 헌신했고요. 그리고 축복은 계속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 영범군, 셋째 아들 영건군까지 차례로 품에 안은 겁니다. 이 아들 셋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내기 위해서 아내는 늘 절제했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습니다. 또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자신의 옷은 쉽게 사지 않았고요. 남편 태용 씨 또한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가운데 틈날 때마다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가족에겐 행복의 시간이 이어졌고요. 그러다 3년 전인 2009년부터 어쩐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아이들에게 극도의 짜증을 퍼부었고요. 또 거칠게 대할 때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생활비가 너무 모자란다 라면서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당시 남편은 이런 상황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엄청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벌어온 만큼 전달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 타령을 할까? 심지어 아내가 진 개인 빚도 모조리 갚아준 뒤였죠. 그런데 왜 아내는 돈이 부족한 걸까? 이유를 물어봐도 아내는 그저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각각 4살, 3살, 1살 아들 3명을 돌보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편, 그는 일로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모든 걸 아내에게 맡겼고요. 더욱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잔병 치레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요. 여기에 더해 남편의 술주정도 큰 문제였죠. 평소엔 다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에 취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 거칠게 폭언을 퍼붓는 겁니다. 김 씨는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잠을 자지 못했고요. 불면증에 만성 피로까지 시달려요.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애들한테 막 분노하고 또 조금 지나면 내가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미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졌어요. 2011년 7월에는 병원 진료도 받았는데 나아지는 건 없었고요. 여기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때 산후 우울증을 겪은 건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해 정확히 진료를 받은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남편 태용 씨 또한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심지어 대부업에도 손을 벌렸고요.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자도 불고 있고요.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 5일 오전 아내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날이죠. 태용 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곤 참지 못한 분노를 쏟아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 거야? 우리 지금 빚이 이렇게 늘었잖아!
아내를 다그쳤죠. 당연히 김 씨는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녀 입장에서는 최근에 친언니조차 자기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재촉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까지 혼을 내니까 그녀는 그저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술을 좀 더 마시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늦은 밤이 되자 아내는 대충 짐을 챙겨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안양에 있는 모텔로 향했는데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겨요. 애들하고 바람 쐬러 왔어요. 이따가 밤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셔. 나도 좀 생각하고 애들도 놀리고 밤에 봐요. 남편이 뒤늦게 이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죠. 참다 못한 남편은 아침 7시 46분과 9시 14분 두 차례 문자를 더 보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좋게 할 때 전화해라. 야, 너 때문에 애들까지 망칠래? 전화해라. 이 문자를 확인한 아내 김 씨는 매우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평소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문자를 보고는 더 짜증이 몰려왔죠.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아들이 둘째 동생을 베개로 때리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게 뭐 흔히 어린 애들끼리 하는 격한 장난이긴 해요. 여기에 화가 난 거죠. 얘들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여전히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김 씨가 이성을 잃게 돼요. 나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럼 애들은 어쩌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혼자 클 텐데? 그러면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나? 안 될 거야.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먼저 큰 아들을 안아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요. 이걸 본 둘째가 놀라서 달려들었죠. 엄마 왜 그래요? 잘못했어요. 엄마 형한테 하지 마세요. 둘째의 비명에도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완전히 비틀린 모성이에요. 체포 당시 김 씨의 주머니에는 노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끈으로 목을 매서 자기도 삶을 끝내려고 했대요. 하지만 결국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죠.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그릇된 생각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죠.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다 기각되면서 20년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 판결문에는 남편 태영 씨가 술을 마시면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입각하며 그 자세한 수위에 대해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이자 세 아이들의 아버지 김태영 씨는 사건 직후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한 번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된 셈이죠.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내 그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절망적인 시간이었겠죠. 간간히 단막극에 출연했지만 그는 외부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로 인해 힘든 날을 보냈고요. 그는 현재 이름을 개명하고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김태영 씨는 한때 가정에 소홀했고 또 아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죠. 언젠가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아내는 아이들을 살해했을까? 동반 죽음을 계획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죽은 아이들 옆에서 3일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또한 답답한 마음에 여러 번 면회를 신청하고 또 편지를 썼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세 아이들,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손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저는 특히나 둘째 영범군이 엄마에 의해 형이 죽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자식들의 미래를 찢어버린 나쁜 엄마. 그 죄의 무게를 평생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전라북도 전주시 송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겨운 듯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구조대가 급히 가정집으로 출동을 했고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가장 먼저 감지된 건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막 코끝을 찌를 듯 연탄이 타면서 내뿜는 가스가 이제 감지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먼저 집안 현관, 창문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켰고 둘러보니까 그 신고자였던 25살의 남성 박 씨가 거실에 쓰러져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더라고요. 대원들이 물었죠. 다른 가족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박 씨가 간신히 손을 들어서 다른 방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집안의 작은 방에서는 각각 55세, 52세였던 박 씨 부모가 쓰러져 있었고요. 또 안방에서는 27살이던 박 씨 친형까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세 사람 모두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눈에 띄는 건 그 쓰러진 부모의 머리맡에 있던 연탄 화덕. 이미 불에 다 타서 재가 된 연탄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친형이 있던 그 안방의 옷장 뒤쪽에서도 같은 종류의 화덕과 또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됩니다. 정황상 일가족이 집안에서 연탄을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요. 구조대는 급히 이 가족들 병원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박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부모 둘과 형은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감식하다 보니 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 대개 유서가 있기 마련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죽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 탐문에 와도 이 가족이 평소에 이런 선택을 할 만한 심각한 불화나 금전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요, 이 박 씨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편에 속했어요. 아버지는 전주 송촌동에서 420평 부지 콩나물 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장 매출이 동종업계에서도 꽤나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버지가 최근까지도 새로운 땅을 사겠다고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사망한 아들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휴학한 뒤에 현재 아버지 그 공장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경찰이 가장 이상하게 여긴 건 그 집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었습니다. 각각 작은 방, 안방 두 개가 있었죠. 근데 부모가 있던 작은 방 연탄은 이미 새카맣게 타서 다 재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장남이 있던 그 안방의 연탄은 절반밖에 타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분명 연탄을 피울 때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시간차가 왜 난 걸까? 이런 의문만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소식을 들어요. 박 씨가 깨어났다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급히 가는데 일단 박 씨는 가족 모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가 힘겹게 떠올린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40분, 그 컴컴한 시각에 그는 친형 A씨와 형의 차 안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날의 대화가 꽤 진지하고 또 좀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버지 콩나물 공장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동생에 따르면 형이 최근 사업이 잘 안 됐는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털어놨고 그날도 좀 습관처럼 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길래 형 왜 그래 잘 버텨야지 자기가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약 한 50분 정도 대화를 했고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온 건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때 형이 동생 박씨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줘요. 술도 마셨으니까 다음날 속쓰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박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일어나 보니 집안에 연탄가스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입니다. 자, 이 증언대로 실제 주방에서는 마시다 남은 우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든 약통도 놓여 있었고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제예요. 때마침 가족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집 근처에 세워둔 큰아들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도 연탄과 번개탄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둔 것 같죠? 자, 그럼 이걸 모든 걸 토대로 약간 윤곽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관한 장남이 가족 모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연탄을 준비해서 피워가지고 살해했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연탄이 반만 타고 있었구나. 그렇게 모든 증언이 범인을 장남으로 지목하던 그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나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콩나물 공장의 직원 한 명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원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11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2시 11분에 숨진 아버지 박 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아버지가 그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고요? 여기서 문제는 시간이죠. 새벽 2시 11분? 앞서 경찰이 시신을 부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망 추정 시각이 나왔는데 그 숨진 부부의 시신이 이미 사후 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 1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문자는 2시에 왔다? 그럼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형 A씨? 근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형 A씨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사실 그날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알리바이를 다 댈 수 있죠. 그런 형이 새벽 2시에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 휴대폰으로 공장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A씨의 여자친구를 조사해 봤는데 그녀가 말하길 그때 차에서 같이 타고 있을 때는 뒤에 연탄이나 번개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특히나 그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고요. 그 여자친구가 가방을 뒷좌석에 놨대요. 그래서 정확히 뒷좌석이 비어 있었다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게다가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가 그런 일가족 죽음을 당하게 할 만한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면 이상한 친구가 전혀 없었다라고 단언해요. 또 그도 그럴만한 게 이 두 사람이 최근 결혼을 약속했어요. 신혼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어느 때보다 설레어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다고 했는데 함께 운영을 하던 동업자 역시 저희 매장에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소소하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요. 지금 동생 박 씨 진술과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박 씨와 형이 사건 직전에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이 뭔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새벽 3시 반쯤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블랙박스가 있었을 테니까 그 블랙박스 좀 들어보자 하고 요청했죠. 근데 어라?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날 마침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 않아서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때가 1월의 한겨울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히터도 안 켜고 그냥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화를 했다고요? 어느덧 경찰의 의심은 동생 박 씨에게 향하고 있었죠. 또 이걸 뒷받침하듯 이번엔 숨진 아버지의 지인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 박 씨의 부친 아버지가 성격상 내가 일을 해보니까 작은 아들과 좀 잘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이 공장을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동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수사가 한창이던 그때 정작 박 씨는 막 슬픔에 빠져서 가족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피해자이자 유족인 그를 막 섣부르게 이렇게 모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고민하던 경찰이 우선 박 씨에게 형의 차량 말고 본인의 차량을 좀 수사차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받게 된 박 씨의 차량. 누가 봐도 내부 외부가 말끔합니다. 세차가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생소해요. 지금 장례 때문에 정신없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세차까지 해서 준다고? 오히려 이게 의심을 증폭시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차를 해도 현대 과학기술은 미세한 증거도 전부 포착해냅니다. 박 씨의 차량도 마찬가지였고요.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식한 결과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차량에 슬리퍼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닥, 그리고 뒷좌석 바닥에 매트에 남아있던 연탄가루. 생각해보세요. 사건은 모두 집과 그리고 또 형 차에서 연탄이 있었죠? 근데 왜 연탄가루가 동생 차에서 나오냐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집안에서 수거된 그 우유팩을 감식했더니 우유팩 원래 형이 동생한테 따라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형의 지문이 아니라 동생 박 씨의 지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우유를 따라줬다는 게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죠. 사건 발생 3일 후인 2월 2일 경찰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박 씨의 친구 B 씨였어요. 머뭇거리면서 힘들게 말을 꺼내요. 형사님, 제가 범인 알고 있어요. 그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친구 박 씨였습니다. 사실 박 씨는요, 이 친한 친구 B 씨가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장례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몰래 뒤로 불러요. 그러더니만 범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게 죄책감이나 괴로움 때문에 털어놓은 건 아니었어요. 친구 B 씨한테 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을 해야 하니 도와달라라는 은밀한 요청 때문이었죠. B 씨한테 차량 좀 세차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자기 자취방도 치워달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증거인멸에 개입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박 씨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라고 하면 지금 숨진 어머니의 형제잖아요. 게다가 이 외삼촌이 부안경찰서 소속의 경사,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건 당일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병원으로 갔잖아요. 이때 사건 소식을 듣게 된 외삼촌도 조카를 만나러 병원에 왔었는데요. 이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조카의 범죄를 덮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조카 친구를 불러 모아서 현장 유류품 치우고 차 세차해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죠. 추 조사에서 외삼촌이 왜 조카를 도와줬냐, 범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다 죽고 혼자 남은 조카가 딴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살리고 싶었어 그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누나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인데 이 외삼촌의 판단이 좀 흐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증거도 확실하고 범행 사실을 아는 두 사람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2월 3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박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박. 경찰이 강하게 추궁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날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건 당일이던 1월 30일 새벽 1시 첫 타겟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박재박은 평소 부모님이 즐겨 마시는 복분자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두 분께 건네요. 곧이어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자 미리 준비해둔 화덕에 연탄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부모님은 이제 이 연탄에 중독돼서 숨이 끊어져요. 박재박이 이걸 확인한 뒤에 이번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형, 집에 오는 길이야? 얼른 와! 얼마 후에 형 A씨가 도착을 했는데 이때 그는 수면제를 넣은 우유를 형에게 건네요. 곧이어 형도 깊은 잠에 들었죠? 그리고 범인은 같은 방식으로 연탄불을 피워서 형을 살해합니다. 여기서 박재박은 사실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해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에 들지 않았고 결국 고통에 깨어났다는 진술. 근데 그 마지막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 전말에 지금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와 형이 사망한 후에 박재박은요, 그냥 자기도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숨진 형의 자켓 가져오더니 일부러 막 연탄 흔적을 묻혀둬요. 그리고 형의 차로 가서 연탄과 번개탄 뒷좌석에 고의로 두고 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형을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연탄에 노출됐다가 이젠 됐다 싶었는지 119에 신고한 것 같아요. 수사를 더 해보니 이 박재박은 일주일 전부터 이 범행을 아주 꼼꼼하게 계획했었습니다. 도구, 연탄, 화로 일찍이 구매해뒀고요. 또 타인의 명의로 그것도 2번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원래 이 사람이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자취집에서 모의 실험까지 해둬요. 우연의 일치인지 어쨌든 그가 살던 집이 부모님의 아파트와 구조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 작은 방과 안방이 있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연탄과 번개탄을 피우고 유독성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럼 자기가 대상은 아니죠? 살아있는 새를 이용했습니다. 연탄 피워놓고 새가 언제 죽는지 이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왜 아까 그 장례식에 온 친구한테 가서 내 자취집 치워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자기 집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왜 박재박은 이토록 완전 범죄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도 금세 드러납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한 차례 범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사건 발생 3주 전인 같은 해 1월 9일에 박재박이 이 부모님 집 도시가스 연통을 방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스가 외부로 빠지지 않고 집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때는 친형이 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근데 예상과 달리 그날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좀 이상한데? 고통을 호소하면서 황급히 남편을 깨웠죠? 그리고서는 재박아! 119에 신고 좀 해라! 둘째는 자신의 범죄가 실패한 걸 알아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박재박이 자기가 빼둔 그 가스 연통 황급히 원위치로 돌려둡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시가스 업체에서 조사를 나왔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는 이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2번째는 내가 기필코 성공해야 돼 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모의 실험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끈질기게 가족을 죽이려고 한 거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 박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 이게 문제였는데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인 출신이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형과 자신을 눈에 띄게 차별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는데 결정적인 갈등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12월 중순쯤이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들한테 심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이때 박재박은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고 바로 이때 아버지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이 원인인데 어머니와 형은 왜 죽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재박이 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데 원래부터 어머니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일주일에 5번은 부부싸움으로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재박은 예전부터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길 엄마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럴 바엔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원한의 대상이었고 옛날부터 어머니는 자기가 봤을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형은요? 형은 1차 시도에서는 애당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럴 바에는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범행에 끼워 넣었대요. 이 사람의 정신상태 의심되시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했는데 박재박은 24점 만점에 12점을 받습니다. 즉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성향은 없어 보여요. 그럼 혹시 어차피 목적은 하나. 아버지가 가진 재산 노리고 부모의 형까지 죽인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또 박재박은 자기가 결코 재산을 노린 범죄는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평소 엄마가 집에 빚이 있어서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기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순진하게 믿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아버지 공장을 돕는 아들 입장에서 뻔하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공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땅값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몰랐을까요? 그럼 그가 그냥 어머니 말만 듣고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실제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만약에 판명이 되었다면 홀로 살아남은 박재박이 받게 될 유산의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부모와 형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이 있었어요. 가족이 매달 무려 3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사망할 시 수령되는 보험금이 무려 25억 원에 달했죠. 또한 아버지는 6억 원 규모의 공장 부지와 또 그에 맞먹는 토지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은행에도 좀 현금이 있으셨겠죠? 이걸 다 합치면요. 박재박이 받게 될 돈이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런데도 돈 때문은 아니라고요? 2013년 7월 4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가족을 매정하게 살해한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죠. 박재박은요, 재판 내내 자신이 우울증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 요즘 너무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 같은 대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니 맨날 뭐만 하면은 우울증에 심신미약이래. 판사들도 이걸 귀등으로 듣진 않았고요. 그는 무기징역 받고 바로 항소했지만 기각,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완수했고 또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제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형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반省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재판부가 박재박의 범행 동기를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요. 근데 정작 박재박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박재박이 보험금의 존재를 몰랐다고 판단하긴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박재박이 누구보다 이 콩나물 공장 운영에 적극적이었다라는 데 손을 들어줍니다. 또한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우리 좀 경제 여건 갖추고 그리고 결혼하자. 근데 어쩌면 이 말은 가족이 사망한 후에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고 그가 콩나물 공장을 팔아 넘기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박재박의 곁에는 이제 아무런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가족과 막대한 돈 중에 후자를 선택한 범인. 과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요? 감옥에 있는 그를 면회갈 가족이 있기나 할까요? 그에게 남은 건 이제 같은 감옥 동기뿐이겠네요. 살아 숨 쉬는 내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낄 만큼 처절한 죄책감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